안녕하세요. 5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5주차에는 6장 원운동과 뉴턴 법칙의 응용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등속 원운동과 비등속 원운동, 관성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부터 이야기해 볼 텐데요. 뉴턴의 제1법칙은 무엇이었을까요?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었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서 그럼 우리가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알자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물체의 가속도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을 알아야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자 힘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힘의 합력으로 표현을 해주었었고, 관성의 법칙은 이러한 알자 힘이 만약 0이라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라고 하면 알자 힘이 0일 때 계속해서 그 물체는 정지해 있는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였습니다. 또한 주요하게 배운 내용 중에서 알자 힘이 0인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알자 힘이 0인 이런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했고, 역학 또는 전자기학 등을 배울 때 이 힘의 평형 상태는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게 되니까 힘의 평형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알자 힘이 0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법칙인데요. 뉴턴의 제2법칙은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면 운동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뉴턴의 제2법칙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F는 ma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F는 ma를 쓸 때 알자 힘이라는 표현을 함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벡터로 표현을 해주시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적용할 수 있게 수식을 적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이 벡터 형태로 수식을 쓴 것보다는 각각 축에 대해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게 더 편할 텐데요. 우리가 주로 2차원 운동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수식을 아예 나누어서 기억을 해두면 편하다라고 했었죠. 꼭 X축, Y축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보통 우리가 X축, Y축을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fx는 max, fy는 may 이렇게 표현을 해서 2차원 운동을 마치 1차원 운동인 것처럼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벡터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대신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풀 때는 부호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힘의 방향 또는 움직이는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데 이게 플러스 x 방향인지 마이너스 x 방향인지 플러스 y인지 마이너스 y인지 이걸 잘 결정해서 부호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법칙인데요.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죠. 작용, 반작용 법칙은 사실 이거 자체로 문제 푸는데 많이 사용된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꼭 신경 써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제 꼭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하곤 했었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우선 작용, 반작용 법칙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 경우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F1, 2는 마이너스 F21 이렇게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 1번 물체가 2번 물체에 작용한 힘은 2번 물체가 1번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표현인데요. 잘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중요한 것이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물체가 있어야 되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물체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물체가 두 개 있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물체 모두 나의 관심 대상일 때, 즉 M1, M2 모두 나의 관심 대상일 때는 물체가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1번 물체와 2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 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1, 2, 3법칙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물체가 포함된 문제는 지난 시간 끝부분쯤에 이제 예제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요.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하니까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힘의 종류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중력, 그다음에 수직항력, 그다음에 장력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마찰력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중력은 우리가 크기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중력의 크기는 mg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수직항력과 장력은 크기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의 종류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주로 중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힘이죠. 중력이 있는데 물체가 자유낙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물체는 어딘가에 놓여져 있고, 놓여져 있다라는 말은 무언가가 받쳐주는 것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직항력 N이 등장하게 되고, 누군가가 받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자유낙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경우죠. 줄이나 실에 매달려 있으면 그걸 우리가 장력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마찰력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정지 마찰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력과 같은 크기를 나타내다가 최대값,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에 이르게 되면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으로 크기를 나타낼 수 있었고, 운동 마찰력의 경우에는 운동 마찰계수 뮤 k 곱하기 수직항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네요. 마찰력은 크기만 수직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방향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예를 들어 정지 마찰력 같은 경우에 방향은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운동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나타낼 수는 없었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힘의 종류들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네 가지 힘의 종류 말고 또 다른 종류의 힘들을 좀 배워볼 건데요. 오늘 배울 힘의 종류들로서는 구심력, 구심력은 이미 다룬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뉴턴 법칙과 이제 결합을 해서 구심력을 이해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게 관성력, 그리고 저항력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원운동은 아주 작게는 원자 주변에서 원운동하고 있는 전자부터 그다음에 행성들의 운동들도 원운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면서 또 운동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원운동 파트를 이렇게 따로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건데요. 등속 원운동과 비등속 원운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등속 원운동 여러분들이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2차원 운동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등속 원운동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수식은 뭐냐면 그 2차원 운동할 때 배웠던 구심 가속도입니다.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였었죠? 반지름과 속도의 영향을 받는데 바로 R분의 속도의 크기 V제곱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구심 가속도의 크기이죠. 그래서 다른 운동에서는 이런 게 보여지지 않는데 원운동을 하게 되면 원운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의 안쪽, 원의 중심 방향으로 당겨주는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힘의 크기를 우리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m r분의 v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n 곱하기 구심 가속도인 거죠. ma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심력이라고 부르죠. 원운동의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구심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심력이 포함된, 즉 구심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운동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원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심력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운동 상태를 분석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거에서 특별히 더 새롭게 나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가만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인물로 올려진 부분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질량이 m인 공이 있는데 이 공이 길이가 l인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속력 V로 돌고 있다. 등속 원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일정한 속력이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는 애를 진자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물체를 진자라고 부른 건데 이 진자의 속력 V에 대한 것을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잠시 멈추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해야 될까? 또 어떤 식을 떠올려야 될까? 이제 먼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고민을 해보시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고민 다 하셨나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라고 해보면 첫 번째 바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일이죠. 자유물체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만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유물체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유물체도 떠올릴 때 역시 제일 먼저 할 일은 물체의 중력을 표시하는 거겠죠.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아래로 자유낙하하지 않으려면 수직 강력이 있거나 물체처럼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면 되겠죠. 이 물체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장력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살펴보면 내가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나니까 한 방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 방향이 아닐 때는 이 물체는 1차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2차원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이건 뭐 그냥 사실 머릿속으로는 바로바로 생각을 그냥 쭉 연속으로 하시면 되고요. 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축을 잘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 그려진 것을 보고서 내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릴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좋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중력 방향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X축, Y축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일반적인 축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X축, Y축을 설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생각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로 할 것은 무엇일까요? 축을 이미 다 설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 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운동 방정식을 잘 써볼 것. 이 단계만 잘 밟으시면 역시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운동 방정식을 써볼 텐데요.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각각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X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좀 이따가 Y축에 대한 것, 두 개를 나누어서 각각 식을 써봐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중력이야 어차피 Y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은데요. 그림에서 보면 장력은 X축, Y축의 한 방향으로만 있지 않으니까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그때 나누어 줄 때는 항상 나눈 두 개를
더했을 때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벡터가 나오면 된다라고 했었죠. 각도는 요 각도가 세타가 되겠네요. 자, 이 각도가 세타일 때 x 성분은 동그라미, 그다음에 y축 성분은 별표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자, 그럼 x축 성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세타와 마주보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t 곱하기 그림에서 보면 t 곱하기 사인 세타 부분이 되겠죠. 자, t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t 사인 세타는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나타낸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이 의미하는 바를 잘 살펴보시면요. x축 방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라고 봤더니 전부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겠죠. 따라서 이 x축 방향의 힘이 이 물체가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원 중심 쪽으로 당겨져서 원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구심력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힘은 하나를 더 써보자면 구심력이다 라는 거 같이 써주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굳이 문제를 풀 때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힘이 곧 구심력이고 구심력은 언제나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로 주어진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특별히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원의 반지름과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mrv제곱까지 한꺼번에 써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만 따보면 t 곱하기 사인 세타는 mr분의 v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걸 식 1이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식이 하나 나왔고요. 이번에 y축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y축 방향으로 힘의 합력을 계산해 보면 별표 친 부분의 그림에서 별표 친 부분에 해당이 되는 t 코사인 세타가 있을 거고 별표 친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른 힘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중력이 되겠죠. t 코사인 세타는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 중력은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벡터 표시를 띄면서 부호를 중요시 여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mg를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는 이 진자가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즉 may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아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0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식에서 t 코사인 세타는 t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mg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y축 방향으로 운동 방정식을 풀었더니 장력이 얼마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장력을 계산해보면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더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식 2라고 표현해보죠. 자, 이것을 식 2라고 써보고 식 1과 식 2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들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장력까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계산된 식 2를 식 1에 넣어서 문제에서 원하는 V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식 2를 식 1에다 넣어야 되니까 장력 대신에 코사인 세타분의 mg를 넣기로 하고요. t 곱하기 사인 세타가 식 1의 좌변이죠. 자, 이 값은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식은 식 2에서 나온 장력 크기를 식 1에 집어넣어서 얻은 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문제에서 V가 얼마냐? V를 정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V에 대한 식을 계산해보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V는 RG 루트 R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요구한 것을 우리가 구심력과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V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질량이 M인 어린이가 이제 회전식 관람차를 타고 있고, 그다음에 라지 R 반지름 위에서 V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원운동을 가정할 거고요. 이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등속 원운동을 가정해서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관람차 운동을 원운동으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문제는 관람차가 맨 위에 있을 때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이거든요.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 이걸 묻고 있는데요. 좌석이 어린이에게 왜 힘을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좌석이 받쳐주고 있지 않으면 어린이는 자유낙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받쳐줘야 되는 거죠. 즉, 수직항력을 구하여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자유물체도를 그려봐야 되겠죠. 맨 위에 있는 그림을 제가 띄어다가 쪽에다가 먼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당연히 중력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 즉 수직항력이 존재하겠네요. 자, 그런데 관람차 원운동일 경우에는 지금 제일 위에 있을 때도 있지만 제일 아래에 물체가 어린이가 위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을 때 수직항력을 n탑 이렇게 써보기로 하죠.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문제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때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운동일 때 뭐가 꼭 필요하다고 했었죠? 바로 구심력입니다. 제일 위에 있을 때 구심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요? 즉, 구심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건데요. 바로 원의 중심 방향이 되겠죠. 원의 중심 방향은 제일 위쪽에서 보면 바로 이 아래쪽 방향이 될 겁니다. 그걸 이 그림에 표현을 해보면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가속도를 먼저 표시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호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을 놓을 건지 결정을 해야, 그리고 부호를 결정을 해야 운동 방정식을 쓸 때 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있을 때 X축을 움직이는 방향을 X축이라고 하면, 다음에 Y축은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가속도는 플러스 Y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겠네요. 그 점에 주의하면서 운동 방정식을 써보도록 하죠. 자, 먼저 fx인데요. x축 방향으로의 힘을 계산을 해보면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긴 한데, 왜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이 문제가 원운동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제일 위에 있을 때 X축 방향이 바로 접선 방향인데요. 접선 방향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접선 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접선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없고, 즉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다 라는 걸 나타내주고 싶어서 X축 방향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가속도도 X축 방향으로의 가속도도 0이고 힘도 0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Y 방향이 이제 진짜 필요한 식인데요. Y 방향으로 알짜힘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유물체도를 다 그려놨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꼭대기에서 수직항력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mg,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구심가속도가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선택해 줘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구심가속도이기 때문에 구심가속도는 항상 라지 R분의 V제곱이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수식을 적고 나면 우리가 수직항력 원하는 힘, 즉 좌석이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수식을 정리해 보면 수직항력의 크기는 m 곱하기 g 마이너스 라지 R분의 V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즉, 맨 꼭대기에 있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mg라는 힘을 느끼는데요. 뭐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중력만큼 본인의 질량 곱하기 중력만큼 힘을 느끼는데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소에 느끼는 힘보다 좀 더 내 몸의 무게를 가볍게 느낄 거다라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맨 위에 있을 때와 맨 아래에 있을 때 무엇이 다른지 이번엔 아래쪽에 있을 때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맨 아래쪽에 있을 때 의자가 어린이에게 작용하는 힘, 즉 화살표에 표시된 수직 항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항력을 계산해 볼 건데 아래쪽이니까 위에 A번 문제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첨자를 넣어 보기로 하죠. 마찬가지로 중력은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으로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와 아래에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느냐를 잘 생각해 주시는 건데요. 위쪽에 있을 때는 구심 가속도, 즉 구심력의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었다라고 하면 맨 아래쪽에 있을 때는 원의 중심 방향이 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구심력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어린이에게 가속도, 즉 구심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해봐라 라고 하면 윗방향이 되겠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Y축 방향, 즉 위아래 방향이게 되겠죠. Y축 방향의 힘들을 모아서 알짜힘을 써보면 n-mg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이니까 첨자 넣어주고 m-mg는 m a 가속도인데 이번엔 구심 가속도가 윗방향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기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mr분의 v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의자가 어린이에게 작용한 힘인 즉 수직 항력은 m 정리해서 g 플러스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네요. 따라서 A번 문제에서 즉 맨 위쪽에서는 요 가운데 부분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는데 아래쪽에서는 mg 플러스 그리고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수직 항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실제 무게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좀 더 무겁게 느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접선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는 즉 비등속 원운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줄에 물건을 매달고 내가 줄을 막 돌리는데 힘을 주어 돌려서 물체의 속도가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원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그리고 제일 아래쪽이 아니어서 그림처럼 이렇게 각도 세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느 한 지점을 예를 들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물체도로 제일 먼저 그릴 수 있는 건 중력이겠죠. 중력을 먼저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수직항력이 아니라 장력이 있는 경우이겠네요. 장력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력과 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물체도는 다 그렸으니까 축을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딱 봐도 지금 1차원으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인물체도 역시 2차원 운동으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굉장히 그 축을 잡기가 좋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 방향으로 축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 방향에 축이 하나 있고요. 그 중심 방향의 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선 방향으로도 힘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접선 방향의 축 이렇게 두 가지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중심 방향이 지금 초록색으로 그리고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접선 방향 이렇게 축을 잡아주면 이 두 개의 축으로 각각의 힘을 나누어서 분석한 후에 그리고 각각에 맞춰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심 방향과 그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지금 보이시죠? 따라서 중력을 먼저 표현을 해두고 운동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중력을 지금 그림처럼 원의 중심 방향 쪽하고 그다음에 접선 방향 쪽 별표로 표시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미리 식을 적고 가볼 텐데요. 중심 방향은 C라는 기호를 써보도록 하고 만약에 접선이 있다 그럼 접선 방향을 T라는 기호를 보통 사용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서 미리 표현을 하고 갈 건데요. 중심 방향이 바로 동그라미로 표현된 부분이고 접선 방향이 별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자, 중심 방향을 나타내려고 봤더니 지금 세타 각도가 나와져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세타를 표현해 보면 이 각도가 위에 표현된 세타와 같은 각도일 테니까 자, 여기의 각도가 세타임을 이용해서 중력을 나누어 보면 mg가 중력의 크기이고 그 다음에 세타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방향성은 중심 방향을 보통 플러스로 두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록색으로 그린 걸 플러스 방향으로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선 방향은 별에 해당이 되는데 세타와 마주 보고 있으니까 mg 사인 세타이고 초록색으로 표현된 접선 방향과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분도 다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운동 방정식만 세우면 되겠네요. 운동 방정식은 중심 방향과 접선 방향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중심 방향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장력이 있고 이에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 이미 계산을 했으니까 자, 이 두 가지 힘밖에 없는데요. 이 두 가지 힘이 바로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의 역할을 하겠죠.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고 원의 중심 방향이 현재 플러스이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열 식 1이라고 표현을 해보고요. 접선 방향도 계산해보면 접선 방향으로는 지금 중력밖에 없으니까 그냥 mg 사인 세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짜임을 다 적었더니 알짜임은 언제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는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의미하니까 at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걸 식 2라고 나타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접선 가속도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 2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식 2를 통해서 접선 가속도 바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접선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구의 접선 가속도를 물어봤는데 지금 바로 접선 방향의 알짜임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줄의 장력을 물어봤는데요. 줄의 장력은 식 1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식 1을 보면 t-mg 코사인 세타는 mac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력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는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인데 먼 운동의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성질을 가지죠. r과 v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장력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력은 m 곱하기 m으로 묶어보면 g 코사인 세타 플러스 r분의 v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접선 가속도와 줄의 장력을 모두 계산해 보았네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물체가 물체가 제일 맨 꼭대기에 가 있을 때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줄이 딱 끊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제일 꼭대기에 갔는데 줄이 딱 끊어진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줄이 없어지면 과연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 물체는 당연히 원래 가던 방향 그대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접선 방향으로 날아갈 때, 그럼 이 날아갈 때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줄은 끊어졌기 때문에 장력은 없고 이 물체가 V라는 속력을 가지고 가던 방향, 즉 접선 방향 그대로 날아갈 텐데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V의 크기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추가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때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V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V가 중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그 접선 방향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의 속력을 V 탑이라고 표현해 보기로 하죠. 자, V탑은 얼마가 될까? 단 조건이 있죠. 줄이 끊어졌으니까 그때 장력은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심 방향으로의 힘의 합력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건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 만약에 장력이 있었다면 이 방향을 향했겠죠. 자, 그 다음에 중력도 같은 방향을 향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력과 중력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할 거고 또 구심 방향도 아래 방향이 되겠죠. 전부 같은 방향이네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T 플러스 mg가 존재할 거고 같은 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를 r분의 v제곱을 언제나 만족하니까 r분의 v t p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줄이 끊겼으니까 장력은 0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의 속력은 질량은 각각 지워지고 루트 r 곱하기 g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꼭대기에서 줄이 끊어졌을 때에 그때의 접선 방향으로 물체가 날아가는 속력까지 같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운동의 대표적인 두 가지 등속 원운동과 비등속 원운동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원운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힘인 관성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력을 이야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설정이 좀 필요한데요. 버스가 지금 가속도 A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밖에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바라봤을 때의 상황하고 관측자가 정지해 있을 때입니다. 보통 이런 걸 우리가 관성틀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는 아예 버스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속도 A로 버스하고 같이 움직이겠죠, 관측자가. 이런 걸 우리가 가속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관성틀과 그 다음에 관측자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과속틀에서의 같은 물체의 운동, 즉 버스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똑같은 운동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성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역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걸 텐데요. 중력 그려보고 자, 그 다음에 그릴 것은 장력이 되겠네요. 자, 중력과 장력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연측 방향에서 각도는 세타로 임의로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써볼 수 있을 텐데요. 운동 방정식은 먼저 fx
그 다음에 FY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2차원 운동을 1차원 운동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축을 사용을 할 거라서요. X, Y축 이렇게 나타내 보고요. 자, X축 성분은 장력만 나누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간략하게 해보면 장력을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써볼게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X축 방향을 써보면 X축 방향은 T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요 각도가 세타니까 T 곱하기 사인 세타가 X축 방향이고 더 이상 다른 힘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밖에서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겠죠. 당연히 버스하고 같이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Y방향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Y방향 같은 경우에는 T 코사인 세타죠. T 코사인 세타라는 성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으니까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 그런데 물체는 Y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똑같은 상황을 이제 여기서 뭔가를 더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똑같은 상황을 가속 틀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될 건가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관측자가 이번에는 버스 안에 있기 때문에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버스하고 이 물체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관측자가 봤을 때 저 물체는 움직임이 없겠죠. 따라서 0 이렇게 R자임을 다 더했을 때 움직임이 없으니까 fx는 0이라는 것이 분명할 거고 fy는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냥 한 번 더 그려보면 각도는 연주 방향과의 각도는 그냥 똑같이 세타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력 똑같이 있고 장력 다 같은 경우니까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방향의 힘을 생각을 해보면 T 사인 세타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T 사인 세타를 먼저 적어보고 자, 여기서 더 이상 적을 힘이 없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R자 힘을 더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뭔가가 더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Y방향을 계산할 건데 왼쪽에 있는 상황과 다른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T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는 0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저 빗금친 네모인데요. 자, 네모가 꼭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버스 안에 타고 있을 때 저 물체가 앞으로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겠느냐? 왼쪽에 있는 관성들이나 오른쪽에 있는 가속들이나 사실 물체의 장력이나 가속도 A, 버스가 움직이는 가속도 이런 것이 전혀 다르지 않죠. 각도, 세타도 똑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 빗금친 부분은 마이너스 T 코사인 세타가 들어갈 자리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T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정지 관성 틀에서 이 값이 이미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MA와 같다라는 것을 이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은 마이너스 MA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빗금친 부분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MA가 되고 요 MA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은 내가 R자임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R자임을 계산할 때 어떠한 힘이 빠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프로 그림에 다시 그려보면 물체가 있는데 아까 MA 그리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무언가의 힘이 더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MA로 표기되는 이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관성력은 가속틀일 때 나타나는 힘으로서 움직이는, 즉 관측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힘의 크기는 ma가 된다. 그러면 이 ma가 정말 왜 필요한가? 방금 전에 관성틀과 비교해서 이 자리에 지금 빗금친 이 자리에 반드시 0을 알짜힘이 0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힘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힘을 앞으로 관성력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리고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때 이 가속도 A는 관측자가 움직이는 가속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성력 부분은 뭐 특별히 더 어렵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이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관성 파트를 뒷부분에 물리학책 D에 이제 새롭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 가면 더 자세히 다루게 되어 있고, 이번 챕터에서는 그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적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성력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힘인 저항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